이리오라 이리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가요? 네. 네. 저희 이거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20년에는 새로운 자료로 그래요. 하고 예. 다들 원래 리서치가 12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는 다 휴가 시즌 들어가는데 하여튼 연말에도 참 일이 많네요. 저는 하여튼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주간 매크로웨이 오늘 마지막 건데 네. 하여튼 아니 뭐 딱 느끼고 저는 최근에 저도 뭐 어디 이렇게 약간씩 뭐 막는 애도 있고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세미나 하면 느끼는 게 기대를 별로 안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벌써 2,200이잖아 지금 지수가. 그래서 올라봤자 뭐 10%나 가겠냐 뭐 이런 분위기는 또 일리 있고 여기서 뭐 우리 증시가 뭐 20%씩 오르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대가 높진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년이 여러 가지로 좀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돌아서는 한 건 맞는 것 같고 특히 IT 같은 데가 좀 상당히 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대외적으로도 좀 미중무역상 이런 식으로 되면 나는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대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하잖아요. 원인을 다들 이제는 인정을 있죠.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원인을 뭐 병을 알아도 병의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그래도 원인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게 또 어쩌면 또 변화의 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시장은 좀 뭐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신종호 팀장이 이제 저는 매일 제 그 2페이지 3페이지가 좀 흥미로웠어 저도. 네. ROA는 뭐고 ROE는 뭐고 사람들이 일단 일반 투자 많이 들으시면 좀 헷갈려 하실 거거든. 일단은 2019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연간으로도 뭐 성적들도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년이 2020년이고 우리가 뭐 10년 단위로 끊어보고 뭐 2010년대의 성적을 한번 그려봤어요. 글로벌 증시를.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그냥 차트를 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2007년에 꼭지에 샀을 때 지금 얼마나 우리가 물론 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글로벌 한 3, 40개 되는 나라들의 성적 10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금융위기 직전에 고점이 있을 거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때보다 지금의 레벨이 얼만큼 올라 있느냐 내지는 오히려 대려 빠졌느냐라고 보면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뭐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이런 나라들, 터키도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게 올랐다가 빠졌다 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성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실적이 그때보다 많이 오른 국가들은 주가가 올랐고요. 실적이 빠진 나라들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유럽 쪽이 많이 실적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진 경우고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이런 애들은 실적이 오르면서 주가가 올란 건데 아쉽게도 한국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올랐어요. 실제로 순이익 단으로도 뭐 2배 이상 가까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니면 12개월 포워드 EPS는 기대치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올라간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한 30% 이상 올랐는데 주가는 한 1, 2% 내외로 거의 뭐 똔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적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몰랐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그래도 좀 뭔가 약간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이 저평가가 조금은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다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 실적이 오르면서도 주가가 빠졌던 국가들을 보면은 홍콩을 포함한, 홍콩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한국이 이제 약간 중국의 어떤 수출 의존도라든지 경상수지 내지는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에 중국과 많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의 디레버리징 내지는 중국이 이제는 공급 과잉 사이클에서 약간 피해를 봤었던 우리나라의 시크리컬들 이런 문제들이 다 맞물린 결과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트에서는 우리 10년 동안 한국 주식은 그냥 거의 오른 게 없다. 실적이 올랐음에도. 중국도 시크릿한 저렇지만은 또 성장주들은 엄청 좋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난 2000년대 어떤 성장 사이클과 그 신종호 팀장이 계속 말해왔지만 2010년 뭐 이 금융위기의 성장 사이클이 달렸다는 게 포인트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네. 그리고 3페이지 넣어놨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EPS 그로스는 올라왔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고 하면 저평가라고도 많이들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3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은 한국의 PBR이
딱 극명하게 나오는 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ROE가 8%로 전 세계에서 제일 낮으니까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수채 러시아나 터키는 ROE가 뭐 12, 14%나 됨에도 불구하고 PBR이 낮은 거는 또 이 나라는 정치적인 리스크나 너무 이게 에너지 중심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제하고 보면 당연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ROE가 뭐 16%나 되니까 PBR이 이렇게 3배가 넘어가는 상황인 건 당연하다. 그러면 당연히 ROE가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거는 뭐 새로울 건 없는 차트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에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힘들었었지? 그럼 ROE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그 오른쪽에 이게 ROA하고 ROE 개념이 뭐냐면 ROA는 총 그 자산 대비한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ROE는 부채가 없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를 활용해서 이익을 제일 많이 내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냥 자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ROA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4% 내지는 전 세계의 뭐 이머징 지수나 선진국 지수에 비해 되게 월등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중국이 붙어가기도 했었고. 근데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그리고 중국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보면 ROA가 4% 레벨에서 2%까지 반토막이 났죠. 그 내려오는 하강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디밸루에이션이 굉장히 셌었고 어쩌면 그러니까 이제는 이머징의 레벨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좀 바뀌어온 환경이죠. 네, 환경이었다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글씨에 적어놨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온 만큼 수급도 조금은 MSCI 선진국으로 바뀌고 그렇죠. 평가의 툴도 바뀌는 잣대로 가야 우리가 디밸루에이션 된 것도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ROA가 내려오는 구간 함께 ROE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ROA 지금 현 상태로만 보면 선진국이나 이머징만큼은 우리나라가 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다 저기 뭐 디맨드도 없고 힘들어서 대충 다 2% 내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엄청 낮은 건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낮아졌다라는 추세로는 안 좋은 건 맞는데 또 이 상황에서 보면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머징이나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PBR이든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대비했을 때 보면 또 ROA는 그렇게 안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벌어들이는 만큼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만큼. 근데 주주한테 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딱 떨어지는 거죠. ROE가. 사실 극명하게 3페이지에 오른편 그림 두 개를 딱 보는데 그렇죠. ROE 보면은 선진국 뭐 전 세계 지수와 연동되는 레벨인데 왜 ROE는 저렇게 부러질까? 선진국적인 주주 정책을 안 쓰니까. 안 써서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런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보면 그럼 아니면 차라리 이런 거죠. 부채를 좀 빌려서 공격적으로 성장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거나 부채의 생산성.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나 힘든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본의 어떤 구조 조정, 자본의 뭐 어떤 축소 조정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사실은 ROE가 우리가 8%인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만약에 1배를 가려면 1배가 가야 2,400이 되거든요. 10% 가요. 그러니까 2,200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대외 변수가 ROA라는 게 리턴이 돌아선다. 우리나라는 리턴이 도는 거는 매출 수출이기 때문에 IT 돌면 오케이라는 생각은 들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ROA가 돌고 이렇게 전체적인 실적이 돌 때 IT는 오케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중국의 어떤 같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맞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ROA가 4%밖에 2%밖에 안 되는데 어디 다시 또 시크리크나 이런 애들이 막 플레이어적인 역할을 할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피킹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면 뭐냐면 ROE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자본이 이렇게 많은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 수채 아예 부채를 빌려와서 전체적인 ROE를 늘리거나 자본은 그대로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자본을 활용한 정책을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최근에 뭐 이마트 같은 사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ROE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그게 이제 ROE가 사실은 리턴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분모적인 개념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2,400 이상 열기가 참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기업마다 조금씩 바뀌어간 것들이 합쳐지면 지수화 되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좀 취약한 건 맞다. ROA가 올라가면서 떠밀려 올라가는 국면
이 정도가. 근데 IRA가 올라가려면 글로벌 증시가 수요가 엄청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낮을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올 때는 실적이 실제 역성장을 했었던 국면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뭐 2,600에서 사실은 지금 2,000까지 깼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000 다시 뭐 400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고민은 그래 이제 디맨드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시 밸류에이션 주면서도 시장이 가면은 사실은 2,600, 2,700 가도 할 말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지수가 수급도 돌아오고 뭔가 약간 이제 실적이 조금 돌아서면은 조금 올랐다가 또 약간 꺾이면 확 빠졌다가 이런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이클이 뭐 다시 우리가 하면 최재현 연구원이 미중 무역 시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중국이 결국은 뭐 내년이나쯤 해서 자기네 기업들의 어떤 지분을 갖다 많이 좀 열어줄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보면 중국이 좀 투자가 늘고 뭐 어떤 정부의 투자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다가 말을 좀 흐리냐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전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냥 다들 성장하는 산업 그쪽은 되게 좋아지고 있고 그 그쵸. 시장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시장은 좋고 편입이 덜 되는 시장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맨드가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자꾸 디맨드가 올라가야 한국이 시장 되는 것만 보고 있다가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주식인데 여기서의 어떤 기대 수익은 계속 떨어지니까 지난주에도 넣었지만 공모폰도 15조 원으로 줄어들어 있고 MSCI EM에 계속 남아 있는데 MSCI EM에 남아 있으면 성장률 떨어졌죠. 성장 안 나오지. 그러면은 당연히 계속 비중은 빠져나가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기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 올라가면 지수는 좀 올라가고 단순히 삼성전자 내려가면 지수도 빠지고 이런 거는 한국 시장을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 드냐면 그 전자가 보여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반도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하게 보면 그쪽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IT 쪽이 좀 업을 위해를 좀 열고 또 하나는 내년에 의외로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약간 좀 개선되면서 좀 눌려있던 흐름들이 확 한번 돌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슈팅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좀 나오면서 나는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까지 최강 이코노미에서 가끔 얘기하는 건데 좀 장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었고 한국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무역 협상이라든지 무역 갈등이라든지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풀려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그나마 2020년은 다들 좋게 보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식을 바라볼 때 외적인 변수도 상당히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룸도 너무 많고 그 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지배주주와 가는 게 이것 때문에 참 복잡하긴 한데 그게 하나씩은 좀 풀려나가는 그런 실마리가 2020년은 새로운 또 10년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좀 여러 가지 무역사이나 영총선이라던가 경제 지표라던가 얘기 좀 해주지. 네, 뭐 일단 아까 그 미국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요즘에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왜 RP 금리 급등한다라는 거 신문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레포. 근데 그 레포 금리가 급등을 한다라는 거의 이면에는 설명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부 개정이라는 연준 개정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라는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 스텝상 원래 정부 개정은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출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올린 다음에 써야 돼요.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그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총알 장전해 놓은 거랑 비슷한 상태거든요. 미국 경제가. 총알을 장전해 놓고 그걸 지출로 안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아마 연말이라서 조금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연초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 재정 지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조금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5페이지에 이제 적어놓은 건 사실은 이게 말을 많이 해봤자 이게
별로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영국 총선 끝났죠. 총선 끝난 다음에 파운드와 강세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파운드와 강세로 가고 영국 총선 끝난 거는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반영한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국한테 좋은 일이나 아니면 유로존한테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5월 24일에 메이 총리가 사퇴를 발표하면서 보리스 존슨이 총리된다라고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약세로 갔습니다. 금융시장을 굉장히 세게 흔들었던 이유가 보리스 존슨인데 보리스 존슨이 총리직을 이어간다라고 해서 불확실성이 완화돼서 좋아진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메이 총리가 국회에서 벌써 합의안을 올렸을 때 보수당에서 100표가 넘는 표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합의안에 대해서. 근데 보수당이 과반수를 잃었기 때문에 합의안을 빨리 하고 브렉시트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변한 거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변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영국 파운드화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세로 가는 게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위안 달러 환율 보시면은 이게 일중으로 금요일 날 지나치게 뺐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미중 무역 협상 별거 없다.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 나왔던 것보다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요일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뉴스플로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지난 관세 다 면제해 준다가 아니라 15일 날 적어도 관세는 유예해 주면서 합의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적어도 전에 거에 대해 가지고 50% 관세 인하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합의에 이제는 서명 직전까지 왔다는 거, 거기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적어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2020년 연간 전망 제목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RR&R인데 거기에 R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레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20년은 미중 무역 전쟁이 휴식 기간에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휴식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휴식을 한다는 게 전쟁을 그럼 계속 이어가면 좋은 건가요? 저는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라이벌 국가라는 거는 이제는 중국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라이벌 국가끼리는 이 싸움은요, 보통 10년, 20년 갑니다. 그래서 전쟁의 휴전, 종전이 있다. 그런 거 저는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무역을 가지고 서로 관세를 때려대던 구간이 끝났다라는 부분에서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드 요번 주는 제가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미중 무역 갈등 문제 있었고 영국 총선 문제 있었고 그렇죠. FOMC에 ECB에 다 끼어 있었는데 ECB하고 FOMC도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갔고 미중 무역 협상은 어쨌든 협상은 성공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영국 총선이 문제였는데 다행히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은 안 하네요. 그러면은 요번 주는 진짜 선방한 주 아니었냐 지난주는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경제 지표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2페이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수는 오를 건데 코어는 안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물가는 한 번 더 오를 겁니다. 12월 발표되면 또 올라갈 건데 코어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구간이다 정도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설비 가동률이 원래는 제조업 지수나 아니면은 PMI나 이런 걸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재고 판매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림하고 동일하게 얘네들이 이제 12월, 1월 수치가 발표됐을 때 제조업에 대한 심리가 그나마 개선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설비 가동률이 반등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GW 경기 예상 지수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GW 경기 예상 지수가 언제랑 지금 비슷한 수준이냐면요. 2018년 2월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 2월이 어떤 시기였냐면 유로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달러 인덱스가 88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은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유로존의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좀 걱정인 부분이 이겁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 지출하려고 총알을 장전했어요. 총알을 장전해놨고 금융정책도 안 좋으면 강하게 펼 수 있어요. 근데 중국 CPI 보시면요. 중국 CPI가 4.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YOY로 빠지려면은 6월경은 들어가야지 YOY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는 6월에 돼지고기 가격이 빠져가지고 CPI가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6월부터 대출하고 예금이자를 내릴 것이다라는 금융정책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가중치를 줄여버리면서 내년 초부터 금융정책을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CPI가 내려갈 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1, 2월이. 근데 내려간다면, 그리고 금융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중국이 경기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중 자체도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렸었는데 그거를 많이 내려버려가지고 아예 CPI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숫자를 만들어버린 다음에 금융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속았어요. 지난주에도 이게 예상이라고 고정자산하고 소매 판매를 넣었었는데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상이고요. 오늘 발표, 원래대로 하면 오늘 발표 예정이거든요. 중국 지표는 지금은. 일정이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실업률은, 한국은 실업률만 지금 정제지표가 발표가 돼 있는데 3.6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오히려 이 실업률이 급락했던 구간이 도대체 뭐였냐가 더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내일 자료가 나오는데 MMT라고 현대통화 이론에 대한 분석 자료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현대통화 이론이 이론적인 배경이 어디냐면요. 케인즈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예요. 칼레츠키라는 사람에서 배경을 가져오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MMT에서 주장하는 게 의외로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완전고용하고 동일합니다. 완전고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진짜 최신 경제 이론인 건 맞아요. 근데 결과는 동일한데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냐면은 MMT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용시키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MMT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민간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민간에서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민간의 경제는 성장을 못합니다. 이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에서 다시 녹음하고 왔거든요. 내가 이제 그리고 듣고 싶거든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달러 인덱스 같은 97 정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는 그런데 원화가 좀 약세로 갔다 좀 돌아섰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비건도 왔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대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이 우리 혼자 따로 갈까봐. 근데 예전에 최광렬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원화가 그러니까 레벨이 조금 올라가는 건 있지만 뭐 추세적으로 약해지는 거? 그렇진 않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혹시 좀 정확하게 좀... 뭐 CDS로 표현되는 그 레벨은 뭐 우리가 탁탁탁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뭐 올라가봐야 50원이 정도 올라가는 수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벨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변수를 하다가 뭐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 약간 걸리는 게 그 부분이어서 대부분 리스크 쪽이. 근데 사실 이런 의심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북한을 보다 보면은 북한이 사실은 미국하고 이런 협상들이 나왔었고 판문점에서 얘기도 했었다라고 그러면 사실 북한하고 미국의 관계가 틀어질 만한 사건은 없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북한 내부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타이밍인 경제가 거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라는 네. 거지. 북한 내부에서 혹시 뭐 갑자기 말해서 그러는데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북한 내부에서 혹시 이게 뭐 변화가 생기면 또 그것도 혼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지도층이 흔들리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블랙스완적인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또 뭐 굳이 뭐 여기서 잘 언급을 하기 싫어하지만 요즘 국내에도 좀 불안정한 것 같고 정치 지형도 저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블랙스완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원화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블랙스완으로 작용하면 저는 글로벌리하게 별로 안 좋은 얘기로 나올 것 그렇긴 하지. 같아요. 그 중국 위안화도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한국의 원화만 약세로 가는 구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번 올해 한 해도 12월 3주차까지 이거 내면서 고생들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도 연초에 우리가 전 세계 증시가 한 20%씩 오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만 좀 버벅거렸는데 하여튼 한국 증시도 보니까 한 6% 뭐, 정도 6% 올랐. 됐어?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서는 코스피 6% 플러스겠죠. 하기도 막판에 했었어요. 예. 혹시 알아? 뭐 연말 지수 한 2250, 2270 와 있을지. 그러면은 10% 그러면 내년에 한 10% 오른 거야. 2400 하고. 근데 어디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건 있어요. 작년 12월을 생각했을 때 작년 12월은 너무 모든 걱정이 다 총체된 구간이었는데 지금 12월은 모든 걱정들이 다 완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12월 장에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생각해.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 그만하자. 너무 어려웠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똑같이 10%로 올라도 땅 시작해서 10% 이렇게 오른 거랑 이렇게 오른 거랑은 좀 다르죠. 사실 예, 그렇죠. 그렇게 변동성이 높으면 죽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나오니까. 여의도가 참 힘들었던 한 해. 예.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요일아, 일요.